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 회계를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평생 해야 되는 이 감가상각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걸 회계를 안 배운 사람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회계를 조금이라도 우리 배운 우리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 뭐냐? 일단 우선 쉽게 기본적인 것부터 합시다. 우선 감가상각 중에 여기 일단 앞에 써 있었지만 써놓고 할게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일단 빼고 얘기합시다. 빼고 나머지 장기간 사용하는 유형자산, 예를 들어 뭐 건물,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게? 건물, 기계장치, 차량 등으로 합시다. 이런 것들은 건물, 기계, 차량 등은 진부화. 이때 진부화라는 건 구형, 구식.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새로운 신버전이 나오면 과거 옛날 것은 기계 같은 거, 특히 기계나 차량은 신모델이 나오면 과거의 모델은 더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부화라든가 사용에 따른 마모 등 기간 경과, 그냥 단순하게 기간이 지나더라도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감소가 됩니다. 값어치가 감소되는 게 바로 감가죠. 값어치가 감소되는 게 바로 감가입니다. 값어치 한자로 쓰는 게 바로 감가잖아요. 감가. 그러면은 이 감가되는 건 우리 회계 안 배워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여러분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들은 구입할 때는 새 거지만 이미 3개월 쓰고 6개월 쓰고 1년 쓰고 3년 썼다. 그런 값어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자산 값어치를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감가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이거를 매 보고기간 말 결산 때마다 이러한 가치 감소분을 계상하여 해당되는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절차, 그거 바로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차감하는 거예요. 값어치가 떨어진 만큼 장부에서 차감하는 것을 바로 감가상각이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회계를 안 배운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가 되죠? 회계를 안 배웠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죠? 아닌가요? 그럼 안 되는데,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근데 토지와 건설 중인 사람 제외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뭐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토지는 이 비한정 내용 요소를 얼마나 사용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빼야 되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다음 건설 중인 자산은 전 시간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었죠. 완성되기 전까지 건설 중인 자산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상각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나중에 하고, 그다음 몇 가지는 이제 상식적인 개념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회계학적 개념으로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취득원가를 내용 요소는 한마디로 하면 수명입니다. 수명. 밑에도 설명되어 있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수명이에요. 수명. 내용 요소 수명.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계다. 그럼 뭐 한 5년, 10년 쓰겠지, 뭐 이런. 물론 이제 업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전문적으로 기계를 계속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이 기계는 보통 몇 년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한 20년 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걸요? 보통 여러분 1, 2년 쓰면 1, 2년 좀 너무 짧은가? 한 2, 3년이면 웬만큼 바꿔야 되지 않아요? 한 10년씩 쓰는 사람 보셨어요? 별로 없죠.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한 3, 4년이면 거의 다 된다. 이러면 5년 길어야 5년 뭐 이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 정도로 이제 되겠지라고 인정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명, 내용 요소입니다. 다시 취득원가 있고 내용 요소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자, 취득원가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죠. 이게 뭔 소리야?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 차가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돈 5천만 원 들어갔죠. 근데 한 5년 동안 쓸 수 있대. 5년 동안 내가 그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 창출 기간이 5년이면 비용도 5년 동안 같이 배분하자, 이런 개념. 즉 1년차에 5천만 원 썼다 하더라도 비용을 5천만 원 쓰는 게 아니라 1년에 1천만 원 n분의 1. 사용 기간이 5년이면 수익이 5년 동안이면 비용도 5년 동안. 그럼 취득원가가 결론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잖아요. 5천만 원 들어간 돈이 취득원가 날아가는 거죠. 나중에 건지는 돈이 없다고 쳐요. 그럼 사용 5천만 원 날아가는 거야. 근데 사용 수익 기간이 5년이면 날아가는 것도 5년 동안 날아가는 걸로 보자 이거죠. 수익이 5년이면 비용도 5년 동안. 그 5년 동안 같이 대응하자.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수익이 5년 동안이면 비용도 5년 동안 같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다. 취득 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값어치 떨어지는 걸 장부에서 빼는 겁니다. 근데 회계학적으로는 자산 취득 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 취득 원가가 5천만 원인데 5년 동안 쓴다. 5천만 원을 5년 동안 나누는 거예요. 1년에 n분의 1로 하자면 1년에 1,000만 원씩을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런 관점이 감가상각입니다. 자, 상각 계산 요소는 원가의 배분 과정이니까 일단 취득 원가를 알아야 돼요. 이때 취득 원가는 매입가액 플러스 본래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가산된, 사용할 때까지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 비용. 내용 요소는 아까 위에서 수명이라고 그랬죠? 예상되는 수명. 물론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잔존가액은 내용 요소가 경과되고 나서, 내용 요소가 다 지나고 나서 처분한다면 얼마쯤 받을 것이냐, 추정되는 처분가액, 그런 것들을 잔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지금 들어간 돈이죠. 쓴 돈이죠. 잔존가액은 나중에 건질 수 있는 금액이죠. 내가 쓴 돈이 5천만 원, 나중에 그 중에 100만 원을 건질 수 있대요. 그럼 5천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4,900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만큼이 감가상각할 대상금액이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됩니다. 자, 계산 방법. 이거 무조건 일단 암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계산 방법 외워야 됩니다. 계산 방법. 그 중에 특히 정액법과 그리고 이 정률법, 이 두 개의 공식은 무조건 암기. 회계 2급이니까 이 두 개만 일단 하시면 되고, 나머지 기타 뭐 이중체감, 연수학계법, 비례법 등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되고, 일단 적어도 정액법과 정률법 두 개의 공식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액법은 그냥 똑같이, 만약에 차를 5천만 원 주고 샀다. 근데 자동차 5년 동안 쓴다.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5년 동안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n분의 1로.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눕니다. n분의 1로 똑같이 계산하는 게 정액법. 매년 감가상각비가 동일하게 계산한다. 동일하게. 그리고 계산이 간편합니다. n분의 1이니까. 반면 수익비용 대응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지? 자, 이게 뭔 소리지? 어쨌든 수익비용 대응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일단 간편하다. 자, 예를 들어보죠. 뒤에 예제가 있어요. 자, 원가 10만 원이고 잔존가액은 원가의 10%. 만 원이죠, 그럼? 그럼 10%가 결론은 만 원입니다. 잔존가액 만 원. 이렇게 돼요. 내용연수 5년에 정률은 40%. 자, 먼저 정액법은. 자, 취득원가 10만 원에서 잔존가치 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5년으로 나눠. 그럼 1년에 18,000원. 그럼 1년에 18,000원. 2년째도 공식은 똑같으니까 18,000원. 3년째도 18,000원. 매년 감가상각비가 동일하다. 그게 바로 정액법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정액법, 이 X축이 내용연수입니다. X축이 내용연수예요. 여기 안 써놨네. 내용연수 경과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은 일정합니다. 그냥 일정해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수익비용 대응 관점, 우리 회계학을 하다 보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게 뭐냐면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관련된 비용을 같이 인식해라. 수익이 발생하면 관련 비용을 같이 인식해라. 이런 개념. 그럼 수익이 5년 동안이면 관련 비용도 5년 동안 같이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 정액법은 수익과 비용 대응이랬죠. 수익, 다른 전문용어로 하면 경제적 효익. 좀 와닿지 않죠? 기계로만 하면 성능, 어떤 만족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비용. 그래서 정액법은 정액법은 수익이 생각해 보세요. 자, 감가상각비 비용은 일정하다고 그랬죠. 근데 수익도 매년 일정하다면, 수익도 일정하고 비용도 일정하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맞죠. 수익 대 비용.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때 수익도 일정하고 비용도 일정하다면 논리적으로 맞아. 근데 이 성능 생각해 보세요. 성능이나 만족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처음 생겼을 때, 스마트폰을 처음 잡았을 때 그 느낌 지금도 똑같아요? 예? 아니면 여러분이 남친, 여친, 아니면 남편, 아니면 신부, 와이프가 처음 볼 때 그 느낌 지금도 그대로예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눈 감는 0.1초도 아까워서 막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설레고 떨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어지러워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웬만하면 시간 지나면 떨어집니다. 체감, 감소되는 거죠.
시간 지날수록 성능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성능이나 만족이라고 생각해 보랬어요. 아니면 혹시 좀 돈 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집이 있죠. 그럼 집을 처음 사서 처음으로 내 집에 딱 들어갈 때 그 느낌. 오늘도 똑같은 시간이 똑같아요. 오늘도 집에 갈 때 똑같은 느낌이에요. 설레고 기쁘고 막 뿌듯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상식적으로 대부분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특히 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의 성능 같은 거 생각하면 시간 지날수록 떨어지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정액법은 수익은 시간 지날수록 떨어지는데 비용은 일정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좀 안 맞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거. 그게 이거죠. 수익 비용 대응 면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계산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 비용 대응 면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왕이면 수익 비용 대응 이거를 고려하자. 이제 그게 지금부터 해야 될 정률법. 정률법은 수익이 체감하니까 비용도 같이 체감시키는 거예요. 같이. 수익이 감소되니까요. 비용도 체감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더 맞다 이거죠. 그래서 정률법을 하기 위해서는 정률, 상각률 정률 퍼센트를 구해야 되는데 퍼센트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고 일단 상각률로 하는 거예요. 맥이 일정한 비율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율대로. 맥이 삼각액이 점차 감소됩니다. 체감 이렇게 체감돼요. 그래프 보이세요? 정액법은 일정한데 정률법은 체감이죠. 체감. 처음에 성능이 좋을 때 비용도 많이 부담하자. 성능이 좋을 때, 효과가 좋을 때 비용도 많이 계산하자. 시간 지나면 떨어지니까 비용도 떨어지게 하는 거.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이거죠. 수익 비용 대응에 합리적이다 이런 장점. 수익 비용 대응에 합리적이다. 단점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계산이 복잡. 그게 정액법하고 반대죠. 계산이 간단하다, 복잡하다. 수익 비용 대응에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도 알 수 있죠. 이때 감가상각비 계산, 이 공식은 무조건 암기.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공식은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정률법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누계. 이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금액을 미상각잔액 또는 장부금액이라고 해요. 그럼 장부금액에다가 정률, 상각률을 곱해준다. 예를 들어서 정률법이면 정액법 말고 정률법. 정액법은 매년 똑같았다고 그랬죠? 정률법. 자, 문제의 정률이 40%로 가정했죠. 그럼 정률법 첫 해는 원가 10만원에 40%에서 4만원 계산. 둘째 년도에는 10만원에서 작년에 생각했던 4만원을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곱하면 24,000. 그리고 3년짜리 원가 10만원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생각한 거 있죠. 합쳐서 64,000원이죠. 그 64,000원을 뺍니다. 그리고 다시 40% 곱하니까 14,400원. 이렇게 점점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죠. 처음에 크고 나중에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됩니다. 이 그래프 기억하세요. 정액법 그래프는 우측으로 일정. 정률법은 우측으로 우하향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액법과 정률법 공식 그리고 계산구조 이 예제를 통해서 직접 익혀두세요. 매년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누계액은 누적되는 거죠.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매년 18,000원씩 쌓이면 18,000원, 36,000, 54,000. 정률법은 4만원, 64,000, 78,000. 누계액은 누적되는 거니까 쌓이는 거니까 감가상각비가 합계, 감가상각비 합계입니다.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랬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만큼 장부금액은 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분계, 직접법, 간접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간접법으로 합니다. 자, 값어치 떨어지는 만큼 차변의 감가상각비라고 하고요. 대변에 해당되는 건물, 기계에서 직접 빼는 건 직접법인데 보통은 간접법을 씁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비는 비용, 판관비예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 우리 앞에서 대손충당금 배울 때 자산의 차감하고 평가계정을 배웠잖아요. 평가계정.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밑에 이렇게 취득원가에서 감가누계를 차감해서 얼마다. 이때 취득원가에서 감가누계를 뺀 요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장부금액. 장부가라는 말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꼭 신경 쓰세요. 어쨌든 정액법과 정률법은 일단 무조건 암기.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는 구조.
이 계산하는 방식까지 무조건 여기까지는 직접 손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손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정해법 정률법 공식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계는 직접법, 간접법 중에 특별한 말 없으면 간접법. 자, 감가상각 그럼 분계 어떻게 해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에 해당되는 자산의 감소, 감가상각 누계. 직접 빼지 않고 간접적으로 뺀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차변에 매출채권이 있고요. 차변에 매출채권, 예상매출금 받으러 매출채권이 만약에 100억이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2억이 있다면 이 회사는 매출채권 100억에서 2억은 못 받을 거라는 얘기구나. 그럼 간접적으로 100억에서 2억을 뺀 98억만큼 회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했듯이 오늘은 이제 유형자산인 거죠. 유형자산, 즉 건물 등의 유형자산이 있고 유형자산 원가가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100억인데 대변에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만약에 30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로 이 회사는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억인데 30억만큼 값어치가 떨어졌구나. 그럼 현재 장부상으로는 100억에서 30억을 뺀 70억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특정 자산을 간접적으로 차감하기 위한 개정. 결국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 되는 거예요. 자산의 차감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은 특정한 자산에 대한 차감 항목입니다. 특정한 자산 항목에 대한 차감 항목. 그리고 대손충당금이나 감가누계의 성격이 같아요. 자산의 차감 항목이에요. 전문용어로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자, 처음 들으면 다 낯설어요. 그래서 수업 들을 때 보면 다들 처음 들을 때는 이러죠. 근데 이게 시간 지나고 반복하고 복습하고 또 설명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듣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남아요. 결국은 다 자기한테 남는데 그냥 잠깐은 못 참아서 그러지 마셔요. 저도 힘들어요. 배우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힘듭니다. 아직 안 해서 낯선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감가상각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계한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고 감가누계는 자산에 대한 차감 항목이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는 취득원가에서 감가누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라. 이럴 때 이 금액을 미상각잔액 또는 장부금액이라고 하더라. 하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유형자산 때가 되면 또 팔아야죠. 취득하고 보유하면서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팔아야죠. 팝니다. 우선 팔 때는 자발적으로 처분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수용, 정부의 수용당했다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 정부에서 추진한 어떤 사업에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사업이 있어요. 이런 거에 편입돼 가지고 수용당하는 경우에서 보상받고 나가라 이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해서 더 이상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으면 장부에서 제거. 한마디로 그냥 처분하면 제거시켜야죠. 일단 자, 이때 중요한 거 처분금액, 순매각금액, 처분가액이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익을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순매각가액이 처분금액이죠.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딴 거 필요 없고 이겁니다. 이거. 처분가액에서 장부금액 뺀 나머지가 처분손익이다. 이때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 이것만 처분가액에서 장부금액을 뺀 금액을 처분이익이나 손실로 인식한다. 이때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다. 이것만 정확히 숙지하세요. 여기를 봅시다. 이거 봅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있고 감가상각 누계가 있어요. 5천만 원에 3,500만 원이래. 그리고 대금 중 500은 현금, 나머지 외상이래요. 그리고 2,500에 팔았을 경우와 1,200에 팔았을 경우. 일단 중요한 건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누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무조건 취득원가는 차변에 있고 감가누계는 대변에 있었겠구나. 그럼 만약에 이걸 처분하면 제일 먼저 대변으로 해당되는 유형자산부터 없애줘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하자면 대변에 100을 먼저 없애줘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유형자산이 없어지면
요거랑 관련된 감가누계 있잖아요. 이것도 무조건 차변에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없어지면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 돼요. 이게 100이 없어지면 여기는 30이죠. 이게 30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형자산, 차변에 있는 유형자산을 없애주게 되면, 대변으로 없애주게 되면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도 무조건 차변으로 없애줘야 됩니다. 서로 반대쪽으로. 검은색은 안 보이시나? 그럼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색깔을 바꿔드리면 되겠지요. 요렇게 색깔을 바꿔드리면 되겠지요. 이렇게. 자, 차변의 유형자산과 대변의 감가누계를 무조건 같이 없애준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뭐 현금으로 받았다고 치면, 현금이나 예금으로 받았다. 만약에 50억에 팔았다. 그럼 대변이 크네요. 그럼 이럴 때는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고, 만약에 차변이 컸다. 그럼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차변에 있는 자산 취득원가와 대변의 감가누계를 일단 없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들어온 거, 나머지는 이익이나 손실을 쓰는 이 패턴을 여기서 다시 보시죠. 원가가 5천이고 감가누계 3,500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원가는 차변에 있고 감가누계는 대변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없애주랬죠. 원가는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갑니다.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가고, 감가누계는 대변에 있던 게 차변으로는, 이 패턴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거 수도 없이 많이 할 겁니다. 몇백 번은 좀 거짓말이지만 몇십 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는 건물의 취득원가는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대변으로 없애주고 감가누계 없애주는 걸로 한 다음에 2,500에 팔았대. 2,500에 팔았는데 500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현금 500에 미수금이죠? 미수금. 왜?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 그리고 대차 비교했더니 차변이 커. 그럼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쓰면 돼요. 처분 이익. 이걸 말로 하면 이 문제, 그 문제 잘 보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도 되죠. 아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나? 기억납니까?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한다?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다고 그랬죠. 이때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랬죠. 그럼 그 지금 예제 같은 경우에 처분가액이 2,500이잖아요. 처분가액이 2,500만원. 이렇게 제대로 써드릴까? 처분가 2,500만원이고 취득원가는 5천만원에서 감가누계액 3,500만원 빼면 가로 안의 숫자가 1,500이죠. 1,500만원짜리를 2,500에 파는 거잖아요. 그럼 1,000만원 이익이죠. 그래서 1,000만원이 이익이 된 겁니다. A 넘어가네. 1,000만원 이익이 된 겁니다. 이렇게 A 생략할래요. 그냥 1,000만원이. 그래서 여기 앞에 1,000만원 이익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만약에 1,200에 팔았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대변의 건물 없애주고 차변의 감가누계 없애주는 거. 현금하고 미수금 쓰는 것도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1,200에 팔았으니까, 자, 대변이 5,000, 차변은 여기까지 하면 4,700. 그럼 대변이 크니까 처분 손실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 쓰면 돼요. 자, 그것도 밑에 것도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자, 두 번째 거는 처분가액이 1,200만원이잖아요. 1,200만원이고 장부금액은 똑같죠. 5천만원에서 장부금액 3,500만원을 뺀, 그럼 결국은 장부상 1,500만원짜리인데 1,200에 팔았으니까 300만원 손실이 되는 거죠. 그게 요거죠. 손실. 이렇게 처분할 때 분계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처분할 때 중요한 건 우선 건물의 취득원가, 차변에 있던 취득원가를 대변으로 없애주고 대변에 있던 감가누계를 차변으로 없애주라. 이 서로 없애주는 이 패턴을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자꾸 따라서 익혀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비자발적 처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가 직접 하는 거죠. 자발적 처분이죠. 그냥 말 그대로 처분이죠. 근데 처분은 어쨌든 회계 2급뿐만 아니라 나중에 1급이나 세무가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제 입원을 뭐 100번 하라고는 좀 거짓말이고 한 서너 번은 해보세요. 꼭.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비자발적 처분인데, 비자발적 처분에서 재해를 입었거나, 특히 재해를 입었거나 국가에 수용당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특히 재해로 인한 손실은 재해손실 또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이름을 써주게 됩니다. 사실 수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천재지변, 물난리가 났거나
태풍이 불어서 우리 회사 창고가 무너졌거나 막 이런 거, 아니면 축대에 무너져가지고 막 어쨌든 건물이 피해를 봤다, 막 이런 것들이 재해 손실이죠. 근데 이런 재해 손실,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자, 건물 원가 5천만 원에 감가누계 3,500. 아까랑 똑같죠? 원가 5천에 감가상각 누계가 3,500이에요. 근데 이게 건물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대요. 불타서 없어졌대. 딴 거 보지 말고 요거만 보세요. 그럼 건물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던 거죠.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없앱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패턴. 차변에 있던 건물을 대변으로 없애주고, 그리고 어머나 이거는 자꾸 표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끌어가서라도 해야지 뭐. 자, 건물을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건물 없어지면 관련된 감가누계도 없애준다고 그랬죠. 서로 반대로 이렇게 일단 없애줍니다. 같이. 그리고 나서 뒤에 보험 들었든 안 들었든 중요한 건 화재 불났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을 재해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재해손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험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어요. 보험 들었든 안 들었든 그대로. 보험 들었든 안 들었든 취득원가 없애주고 감가상각 누계 없애준 다음에 차익을 재해손실로 처리합니다. 물론 위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유형자산 손상 차손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세무사에서 시험에 나온 건 100% 재해손실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뒀다. 이렇게 가입을 해두면 언젠가 이렇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럼 보험금 못 받으면 1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보험금 못 받았다, 보험 안 들었다, 그럼 1번으로 끝나요. 근데 다행히 보험 들어서 보험금을 받았다. 그럴 때는 차변에 돈 들어온 만큼 대변에 보험금 수익으로 써주면 됩니다. 보험금 수익으로. 이때 보험금 수익은 수익이에요. 보험 수익은 수익입니다. 재해 손실은 비용이고.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일단 재해 손실로 처리해라. 그러다 다행히 나중에 보험 들었다가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금 수익으로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래가지고 요 문제는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감가상각, 특히 정해법, 전율법 공식, 분개하는 방법, 그리고 처분할 때 유형자산과 감가누계를 같이 없애주고 대차차익을 처분이익이나 손실로 써주면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복습하세요. 꼭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래서 유형자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신 다음에 머리 식히고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어요.